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치외교학부의 권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강의한 지는 벌써 좀 됐지, 한 20몇 년이 됐지만 여전히 강의를 하는 건 저한테는 되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더더구나 오늘 원래 예상했던 시간과 제가 알고 있는 시간과 이 실제로 요구되는 시간이 약간 미스매치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약간 훨씬 경제학적인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나 정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치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이제 사실은 국회, 대통령, 그리고 선거, 그래서 선거를 누가 당선되게 하는가라는 걸 두고 이제 모든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그게 어떤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선출되고 난 다음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최근에 그 정치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팔러시를 이끌고,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그 정치 공동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피스풀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떤 그 방향으로 굿 오더, 그러니까 좋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국회는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미닝리스한 디베이트가 횡행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자기가 이제 직업과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럼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고민이고 무슨 디자이어를 가지고 있고 오늘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추상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voting 아니면 opinion poll. 정치가가 되고자 하면 그 두 개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정치가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무엇을 리드하고 그 판을 읽어내고 세계와 우리나라 내부와 판을 읽어내면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왈왈거리는 스트리트 거리에서 왈왈거리는 사람한테 귀찮으니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폴에 따라서 그냥 저게 맞는가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사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조금 낡았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제 최근에 나온 책을 두 개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 하나는 2021년도 나온 거고요. 지금 제목이 같은 오픈니스 앤 코디네이션은 2024년도 그러니까 해수로 치면 작년에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세계화 속에 그 내셔널 팔리틱스를 이야기를 하려면 도대체 적어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사람들은 뭘 디자이어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툭하면 민생이라고 그러는데, 민생이라는 게 할 말 없으면 내뱉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이슈가 되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한번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1차는 일단 문제가 도대체 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대응하는 나라로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을 볼 텐데, 아까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왜 프랑스, why not 스페인, why not 포르투갈, 왜 다른 나라를 보지 않느냐? 세계 모든 나라는 볼 수 없고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보는 이유는
전형적인 그 흔히 말하는 비교 정치 경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코디네이션을 하는 나라들의 전형, 자본주의의 타입으로서 하나는 리버럴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체제라, 그게 대표적인 미국이라면 영국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또 하나는 스테이티스트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프랑스, 한국이 이런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셜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유럽형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노르딕 칸트리가 그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쟁의 이기도 하고 스몰 칸트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의 글로벌라이즈된 세계에서 이 메이저 칸트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보자라는 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1990년대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시기였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게 보통 보면 일본의 소니나 도요타 그러면 또는 미국의 GM, 그럼 그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 나는 기술력과 그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 인력의 연구 캐퍼빌리티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디자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물론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국 중심의 어떤 생산 체제를 해서 그거를 수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어오면 밑에 세츄레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 이게 미국이 먼저 치고 나오기 시작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흔히 말해서 생산이 세계화된다 이런 뜻인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1990년대 초반의 사례만 한번 들어보면 일본은 일본 부품업자들, 흔히 말해 게레츠나 서브 컨트랙팅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력이나 이런 걸 발달으로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80년대 밀렸잖아요. 밀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그 자본력과 자기의 디자인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대신 자기 하이텍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싼 임금이나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값이 싸지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일본이 참다가 못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되면 동남아시아로 나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테크놀로지, 소니나 도요타의 테크놀로지와 동남아시아의 싼 노동력이 결합해서 미국 시장에 수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드스타나 당시로 금성이죠. 그 삼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임금이나 이런 거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낮는데 임금은 저쪽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 똑같은 시장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없이 먼지만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살려면 자기도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애플이 2005년도에 자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흔히 말해서 디자인은 미국에서 했지만 이거에 만들기 위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실험이나 테스트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이걸 어셈블리하는 거, 그다음에 고객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중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 그다음에 재팬에서 여러 가지 부품, 차이나의 타이완에서의 어떤 소프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최적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풋이 일국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거를 기업들이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흔히 말해서 밸류 체인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거에 기업은 살려고 자기가 살아야 되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로 나가서 전 세계를 해서 제일 좋은 거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기업은 잘 되는데 이게 국민 경제, 내셔널 이코노미로 보면 옛날처럼 삼성이나 이런 게 쪽에서 수출을 하고 쫙 벌어온 돈을 이렇게 나눠주진 않더라도 이렇게 세츄레이트 하는 이런 구조가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살려고 나가는데 내셔널 이코노미, 그게 기반한 내셔널 폴리틱스는 기반적으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초이스는 뭐냐? 옛날로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흔히 말해서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GM이 망한다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면 GM의 프레지던트가 GM의 인터레스트가 곧 미국의 American interest다. 미국의 인터레스트.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믿었고. 그런데 지금 GM이 2008년도 위기나 이럴 때 크라이슬러가 무너지고 GM이 무너졌을 때 국민 세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된다는 걸 심각하게 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GM한테 주면 GM은 그 돈을 받아서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데 오히려 도요다는 국적은 오너십의 의미에서 국적은 일본이지만 미국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미국에서 더 많이 고용을 하고 미국에서 더 많이 그 이펙트, 생산적인 어떤 이펙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생산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노베이션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이건 아마 전체를 아셔야 되는 건데 하나가 뭐냐면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만은 아니고 이게 실험실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게 말이 맞나? 라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면 이 파일럿 시스템, 파일럿 단계에서 나아가서 부품으로 한번 너네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무수히 많은 액터들과 기업들과 연구소와 연구실과 실험실 이게 흩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 커머셜라이즈 단계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조합이 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세일즈로 나가는지는 이 단계마다 네트워크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이제 점점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핵심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기업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자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거 이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직 자기의 CEO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업의 이윤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움직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에 국민 경제가 이롭게 되느냐?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과연 이게 세계화는 무조건 국민 경제가 해체되는 건가? 많은 학자들은 해체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입장들도 있고 그래서 갑론을박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트럼프 현상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비민주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도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블루칼라 워커스들이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데모크래트들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리퍼블리칸으로 돌아섰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게 깔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옛날과 같은 그 일국체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핵심 질문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델이 있길래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길래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치는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이런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기업은 살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입장이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비관입니다. 과거에처럼 과거 케인지아니즘 이런 걸 다시 흔히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것도 사실은 올드 모델에 기반한 겁니다. 케인지아니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 트럼프의 완전히 대단히 프로텍셔니즘 이것도 민족주의적 비관론에 기반한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조건 막고 그러니까 세계화의 그 흐름을 이렇게 차단하려고 과거처럼 다시 일국이나 돌아간다든지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가장 다미넌트한 입장은 흔히 말해 신자유주의 낙관론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가만히 놔두면 자유롭게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흔히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리 돌다다니 보면 자기 나라한테 되게 유리하게 된다. 특히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게 많이 논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 비관론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사실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지금 보호주의자는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곧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 입장으로 무작정 그냥 보더라인 없이 무작정 정치가 무조건 빠지고 시장에만 맡겨두면 되느냐? 그것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다 아니라는 거죠. 제 입장은. 둘 다다 아니면 뭐냐? 이런 건데 사실은 신자유주의 낙관론을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교에서 자연스럽게 되면 지금 여기서 벌은 예를 들면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거로 기업이 각각 알아서 투자해서 가면 여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윤이 덜 나는 부분을 하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 논쟁 중에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붙었던 논쟁인데 포테이토 칩과 마이크로 칩. 신자유주의자의 기본 입장은 돈만 벌면 된다. 포테이토 칩으로 돈을 많이 벌면 마이크로 칩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포테이토 칩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거를 다시 하이텍으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니오리버럴들의 입장을 가장 심플하게 대변하는 것이고요. 반대 입장은 뭐냐? 그래? 어떻게 포테이토 칩과 마이크로 칩이 같냐? 이건 테크놀로지와 그 이노베이션 캐퍼빌리티, 혁신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기존 이론으로 아니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은 사실은 뭐냐면 생산이 자유롭게 각각의 주체들이 기업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부품업자들이 대기업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드라인을 넘어서 자기가 생산을 오거나이즈 하는데 이때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거를 산업 공유제, 인더스트리얼 커먼스, 흔히 말해서 퍼블릭 굿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더스트리얼 에코시스템, 산업 생태계를 여기서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산업 생태계, 인더스트리얼 커먼스라는 게 뭐냐? 기업은 오직 자기 회사 내부의 담장 안에 일만 신경 쓰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돌아가려면 자기 그 담장 안에 있는 자기 노동자, 자기 그 연구소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동을 계속하는 교육 시스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회적인 연구소, 테스터, 또 어셈블리 이렇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하나,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산업 공유제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흔히 많이 들어봤지만 흔히 말해서 collective action problem이라고 흔히 말해서 공유제의 비극. 그게 뭐냐면 각자는 자기 인트레스트를 추구해서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 합리성, 인디비주얼 합리성이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아내느냐? 정치가 바로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치는 어떤 식이라느냐? 제가 한마디로 하면 조정의 정치인데 이 집단 행동을 조정하는 정치는 어떤 형태,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양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게 얘기지만 하나는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 주도적인 어떤 조정인 그 한국, 아까 얘기했죠. 일본, 프랑스 이런 날. 그 다음에 사회 조정적인 정책 그거라고 한다면 독일이나 스웨덴, 북유럽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이죠. 사회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 조직뿐만 아니라 산업협회,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우리로 치면 여러 가지 협회나
또는 그 지방 정부 또는 뭐 여러 가지 연구소들 이런 게 이제 결합이 돼서 서로 이제 조정하고 노동도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는 흔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발전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에 해왔지만 엄청나게 변형되었습니다. 사실은 안 보일 정도로. 그렇지만 이게 메조 레벨이나 마이크로 레벨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코디네이트 하는 게 미세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현재는 이 센트럴 타워가 지금 무너진 거죠. 스텔메이트로. 정치가 지금 가장 그 컨트롤 타워가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한국이 너무나 당황해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 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도표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해외 제조업을 중심으로 왜 제조업을 보냐? 일단 제조업에 혹시 이런 그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버리시라. 제조업은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한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그 American First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First를 하겠다라고 제조업의 세계 최강을 다시 탈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꿀뚝 산업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옛날에 80년대 자동차와 지금 2020년대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엔지니어링 중심이었다면 지금 훨씬 더 소프트웨어와 이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하이 밸류 애디드 되는 여러 가지 뉴 테크놀로지, 뉴 이노베이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제조업이냐? 왜 미국도 제조업을 다시 브링백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심플하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포테이토 칩, 마이크로 칩처럼 단순히 그 사회가 기름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옛날에 14세기 이럴 때, 15세기 이럴 때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 가서 은광을 많이 채취해서 돈을 많이 가져왔다. 그게 세계를 경쟁력에 제패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capability,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도표는 뭐냐면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전반적인 그 제조업만 보면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쫙 나간다는 뜻이죠. 200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비해서 그것이 가지는 국내 효과를 보면 제조업에서 고용이 계속 유지되느냐 마느냐라는 거 보면 한국이 지금 제일 그나마 스트롱한 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것은 독일입니다. 반대로 일본만 하더라도 계속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해외로 똑같이 나간다 하더라도 글로벌라이즈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또는 방법이 국내에 미치는 내셔널 이코노미나 그 다음에 그것이 하는 그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것을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여기 이런 겁니다. 이거 고용을 보면 당장 알 수 있듯이 독일은 그나마 약간 2008년도에 무너진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일본은 계속 내려가는 편, 약간은 내려가다 멈추는 편. 미국이 가장 덴트가 심하죠. 이미 2008년 훨씬 이전부터. 근데 이거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이겁니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아까 포테이토 칩, 마이크로 칩 그것처럼 돈을 벌어오기만 하면 뭐든지 이윤이 많이 남는 거 돈만 벌으면 이건 파이낸스 중심 사고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국내에 투자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그러나 그것이 국내에 다시 재투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재투자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마켓 중심, 특히나 파이낸스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투자하지 않고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곳에 세계 아무 데나 투자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우려할 바처럼 첨단 산업, 하이텍 산업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독일은 스테이블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텍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저분은 좀 이상하게 말하는구나. 왜? 세계에서 지금 하이텍이 가장 강하고 가장 이노베이션이 센 데가 미국 아닐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모델을, 이제 이거는 뭐냐면 2021년도에 미국의 공화당, 자시 하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그 위기의식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그 뭐 기니까 제가 읽어보지는 않겠는데, 우리 지난 정책까지 글로벌라이즈하고 프리마켓으로 돌리고 이랬더니 다 오프쇼링 해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뭐냐면 이게 나타나는 게 결국 미국의 오프쇼링 인더스트리 커먼스, 미국의 인더스트리 커먼스가 다 빠져나가 버렸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나 거기에 기반한 혁신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거 위기다. 이게 2021년도에 이 사람이 리퍼블리컨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뭐냐면 이게 바로 트럼프나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은 미국의 전반적인 저울에 깔려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경제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럼 왜 상승하고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어떤 식의 구조적인 파워는 어떠냐라는 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식에서 돈을 벌고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나 그게 펀더멘탈의 그 나라의 이노베이션 캐퍼빌리티와 인더스트리얼 캐퍼빌리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덴마크가 역사적으로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용이 지금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근데 다시 이게 올라간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만 보면 과거에 미국에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논쟁이 학자들마다 붙는데, 첫째는 뭐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을 적게 해도 된다? 이게 지수로서는 안 나타난다. 왜냐하면 90년대 생산성이 더 높아졌고 2003년에서 2012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걸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너진 거는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중위나 저위 상품은 오히려 미국의 프로덕트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오히려 첨단 기술 부분에서의 그 프로덕트가 무역 적자가 아주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인벤션, 뉴 아이디어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습니다. MIT의 유수한 세계 모든 브레인들이 미국으로 몰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발명은 미국에서 했는데 생산은 미국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주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MIT에서 아주 브라이트한 수학자나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을 해냅니다. 또는 새로운 바이올로지스트가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험실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 말까. 와서 봤더니 내 새로운 아이디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더니 이게 하려면 이게 make sense 할까라고 하려면 실험을 하는 여러 가지 러버토리 테스트 자기 주변의 다른 부분에 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좀 파일럿으로 한번 생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벤처를 만듭니다. 벤처는 벤처 자본이 미국에 많으니까 이까지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이러려면 일단 주위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없습니다. 구멍이 이걸 해보려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아이디어, 카메라의 아이디어가 러버토리에서 엄청나게 발명해서 딱 가지고 왔는데 없어요. 이게 어디 갔나 봤더니 일본에 나가 있어. 왜 이 기업, 옛날에는 미국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일본에 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저쪽으로 큰 기업이 가버렸어요. 독자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투자를 저기 한 거지. 그러면 여기 딸려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죽든지 아니면 따라가든지.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인 거죠. 이게 시장입니다. 미국은 싸늘하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조정이 없다 이거죠. 시장이 알아서 가격이 알아서. 그것도 누가 지배하느냐? 파이낸스가.
그래서 이게 전혀,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왜 생산성이 높아졌냐? 80년대까지는 흔히 말해서 세계 최고의 거대 기업들이 자기 회사 내부에 모든 흔히 말 가장 대표적인 게 AT&T 벨 러버토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많아서 쫙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고 그 인력도 트레이닝도 그 회사 내부에서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거를 파이낸스가 중심이 되면서 이걸 다 분해를 하고 가장 가벼운 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각자 알아서 분해해서 아웃소싱 할 사람 가고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는 다국적 해외 기업이 투자가 늘어날수록 2022년까지 미국의 하이텍 분야의 그 무역 수지는 쫙 내려간다는 거죠. 이 거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통 모델이 무너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공유제가 없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도대체 혁신의 러버토리까지는 잘할 수 있으나 이게 나와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니까 이게 계속 더더구나 90년대부터 미국이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뭐 이쪽으로 쫙 좀 나가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대만이 덕분에 우리는 잘 컸습니다, 사실. 그래서 붕괴되고 이게 핵심은 뭐냐면 금융 중심의 자본주의 그리고 그것의 시장 중심의 였으니까 단기 수익만 치중해서 제조업의 생산 역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또는 다른 사회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기업은 자기 그 컴퍼니 담장 안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기업의 CEO는 자기도 신경을 누구 쓰느냐? 여기 주식 값만 신경 쓰는 거예요. 주식의 단기 수익. 이게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가는 왜 이걸 못하느냐, 안 했느냐. 첫째, 세계에서 R&D의 절대적인 양으로만 치면 미국이 최고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텍, 새로운 인벤션은 다 거의 미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미국이 인벤션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파일럿 단계에서 상업화로 댕길 때 문제에 봉착하니까 대부분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LED, LCD, 충전식 배터리, 반도체 파운드리, 또 관련된 대부분 이건 지금 생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거를 벤처나 이런 것이 스케일업을 하려면 보완제가 필요한데 이게 없고 그러다 보면 벤처로서는 세계 최고지만 벤처가 IPO보다는 차라리 자기를 팔아버린다든지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해외 기업에서. 그것에 이익을 본 나라가 누구냐? 중국, 스웨덴, 대표적인 중국 기업인데 이런 게 이스라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걸 사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혁신 실태고 문제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것을 개입을 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니오리버럴리즘 또는 리버럴 전통에서 국가가 한국처럼 어떤 전략적인 산업 정책을 펴고 그걸 조정하게 들어오겠다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금은 제너럴한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한테 나온 건데 우리로 치면 삼성이나 어떤 그렇죠. GM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반도체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또는 중소기업의 특정 부분 저거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반대냐면 뭐냐면 먹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먹거리를 살려야 된다. 그로스 엔진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돈을 최대한 해서 집중 뭡니까? 선택과 집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선택은 다른 걸 배제하는 건데 다른 걸 왜 배제해? 세금을 가지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깊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들의 사고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는데 일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최근에 와서 시작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항을 막 하지만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도 알다시피 경제 성장이 잘 됩니다. 무엇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거보다도 뭐냐면 파이낸스, 흔히 말해서 파이어라 그래서 파이어가 뭡니까? 파이낸스, 인슈런스, 리얼 에스테이트. 쉽게 얘기하면 국내의 소비를 진작해서 그걸 흔히 말해서 좀 다른 말로 프라이빗 케인지아니즘이라고 합니다. 돈을 넘치게 한다. 그런데 이게 약점은 있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부에 그걸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세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몇몇 나라만 그걸 할 수 있고 도메스틱 마켓이 그걸 그 정도로 버텨낼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쓰기가 곤란하다, 사실은. 그러면 이 오바마 이후의 제조업의 최근의 부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걸 돌리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 트럼프, 그 다음에 다시 바이든, 다시 트럼프까지 지속적으로 최근에 대표적인 게 2021년도 반도체 지원법이나 파운드리법, 양당이 모두 지지를 하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그만큼 느끼고 이거는 사실은 non-neoliberal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다른 이야기라면 내부의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좀 다운되고 반대로 대단히 포퓰리스틱한 측면이 또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트럼프 같은 또 하나는 흔히 본인들을 해밀턴주의자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우리 미국을 다시 그 대기업 하이텍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걸 지원하고 새로 만들어서 미국의 이노베이션 캐퍼빌리티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통적인 리버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그것과 중위층의 그냥 조그만 맘앤팝 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쪽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합이 되어서 이 반도체법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되게 최근에 대단히 비미국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8년도 1997년도 IMF 때 미국이 한국은 국가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로 가 이렇게 주장하던 것이 2008년도 거치면서 이 위기의식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본은 사실은 뭐냐면 반대입니다. 간단히 이제 이걸 슬라이드 폐기하고 이제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일본은 왜 러스트 3 데케이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80년까지는 넘버 1, 넘버 2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노베이션 캐퍼빌리티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과 다르게 국가 주도적이긴 하지만 한국과는 차이 나는 게 국가의 관료나 산업 정책을 하지만 비즈니스 그룹과 경단련이나 대단히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노사관계도 롱텀에 클로즈되어 있는 풀타임 인플로이먼트나 이런 것에 평생 이런 거에 기반해서 대단히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거대한 수직화된 기업들 내부에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은 훨씬 더 부품이나 근데 자기 부하들인 거죠. 그러니까 계열사 내부에 이 속에 이제 일종의 폐쇄되어 있지만 나름의 대단히 플렉시빌리티를 해서 혁신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내부에 클로즈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픈되어 있지만 글로벌리 이렇게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플렉시빌리티가 훨씬 늘어나고 혁신 능력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일본은 내부에 클로즈된 상태에서 사회 말해서 자기들 친구끼리 대단히 협력을 잘합니다. 과거에는 이 협력의 능력 때문에 미국의 대단히 하이라키컬한 리지드한 시스템보다는 이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클로즈되어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커먼스가 라는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가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제목 자체가 Openness and Coordination. 일단은 오픈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라이즈하고 훨씬 더 가야 된다. 대신 오픈하고 디센트럴라이즈 하면 할수록 코디네이션, 정치의 케이퍼빌리티를 높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반대로 뭐냐면 오픈은 엄청나게 했는데 케이퍼빌리티의 정치의 케이퍼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급박하게 지금 국가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일본도 이 체제가 계속 30년 가까이 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진짜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개혁이 지연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대단히 혁신 능력을 높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99년도에서 2005년까지 우리 좀 고이즈미가 하려고 그러다 무너진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베 집권입니다. 그런데 아베 집권의 핵심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이거를 요즘 2023년도에 최근에 나온 책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residentialization of Japanese Politics. Japanese Politics가 그 코디네이션 케이퍼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옛날로 같으면 자민당이나 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당과 비즈니스 그룹 간의 관계, 그 다음 관료의 관계,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중심이었는데 이거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니까 클로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수고 나가려면 한국과 같이 이렇게 아주 파워를 총리실, 프라임 미니스터의 칸타 그 안으로 그 집중을 시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쉽게 하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아베 집권기에 이 텐던시로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케이퍼빌리티, 정치가 코디네이션 케이퍼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센트럴라이즈, 총리실 관저 중심으로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총리실 중심으로 강화했던 거고요. 반대로 이제 독일은 어떻게 했냐? 독일은 사실은 이 센트럴라이즈된 이것보다는 사회에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싸움도 어마어마하게 싸웠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바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싸우면서 그래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게 해외에 나가야 된다. 나가면서도 국내에 해외 나가는 게 한 기업이 이쪽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 나가니까 이거를 코디네이션 하려면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데 합의를 합니다.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기업과 이 노조, 그 다음에 사회, 소셜 인스티튜션, 리서치 그룹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이제 자본 쪽에서는 위협을 계속 했던 거죠.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우리 나간다? 여기 왜냐하면 우리도 못 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고 우리가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자본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해서 독일 말로 슈탄다우르트 데바트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노조는 우리나라랑 다른 애티튜드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우리 치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독일의 모델을 좀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헝가리, 체코 이런 데 가서 임금이 20배나 낮은데 나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하이 밸류 애드된 하이텍 자동차를 저리로 생산을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다. 우리가 임금을 최대한 다른 식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식의 임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력을 헝가리와 비슷하게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만약에 못 찾으면 네가 나가도 되는데 찾아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해보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단순히 애국심이 호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그 메소드를 서로 발견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런 것. 또 하나는 프라운호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훨씬 더 응용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는 여 뒤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훨씬 더 이 에코시스템을 건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사회 조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하면 아마 그 강의를 마쳤지 않을까 싶습니다.